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저도 처음에 들었으면 아마 윤리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관련된 뭐 영상들도 많이 있고 요리가 일종의 과학이죠. 튀김 요리의 핵심은 온도 조절이다. 안녕하세요. 네, 지식을 상큼하고 달콤하게 전달드리는 지식 OS의 손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 OS의 김선준입니다. 오늘은 과학으로 생각하기에 임도원 과학자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감상평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그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그 과학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그럴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전혀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라고 한다면 뭐 수식기 많고 통계가 많고 이론이 복잡하다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으로 생각하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 그것은 편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책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일상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 음식을 좀 왜 데워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인문학적인 지식과 함께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마저 재미가 없다면 과학은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인상을 준 책이었습니다. 김선주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게 옛날 책이긴 한데 그 논리야 놀자가 어린이를 위한 논리의 책이었다면 이 과학으로 생각하기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그 어른들을 위한 논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미신이나 사주나 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비과학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순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면 어떨까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한 줄평, 한 문장 어떤 거 뽑으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요. 215쪽이고요. 과학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주저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학자라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러하듯 질문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니까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네. 선주님은 어떤 문장을 꼽아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415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요게 이제 요 문장을 뽑았는데 요거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음미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서 뻘쭘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임도원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도원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잠깐 예. 해주시겠어요? 과학으로 생각하기를 쓴 작가고요. 현재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 대중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과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과학관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뭐 과학 전시물이라든지 과학 행사, 과학 교육을 통해서 과학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 대중화를 한다는 게 과학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과학 대중화 업무가 뭔지 사람들 잘 몰라서 예. 좀 간단히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과학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네. 과학은 수식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학관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일종의 번역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과학을 이해를 시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 대중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처럼 이렇게 과학 대중서를 쓰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저희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활동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일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유퀴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방송에 나가서 뭐 제가 인지도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과학이 좀 친숙해지게 다가갈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과학관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출연을 실제로 하게 그 됐습니다. 방송이 예. 그런 친숙해지는데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부먹 찐먹 그 논란 막 사람들 떠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그 소재들이 그 무리대지오 얘기도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거 좀 느끼셨나요? 좀 출연하고 어떠셨어요? 예, 출연하고 좀 달라진 게 사실 제가 이제 과학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네. 직업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과학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는 뭐 과학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과학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점을 갖게 됐는데 유퀴즈 출연하고 나서는 그게 좀 더 확장이 됐죠. 과학관 그렇죠. 전체 안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먹 찍먹 또는 탕수육 얘기하면서 요리사분들하고 또 많이 친해졌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네. 뭐 자문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 의견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도 많이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리도 이거 돌발 질문인데 과학자분들이 왠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요리를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가 일종의 과학이죠. 그렇죠. 예, 요리하는 과정들 요리사분들 하시는 걸 보면은 네. 뭐 그분들이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요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투루 막 느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네, 네. 사실은 시간, 온도 이런 것들 네. 변수를 잘 조절하시고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예전에 했던 경험들을 또 바꾸는 작업들도 하시고 네. 보면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작업하고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리사분들이 과학적인 소질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요리 요리는 잘하세요? 튀김 튀김은 튀김은 네, 잘 네. 찌개도 잘하실 것 같은데 책에 찌개 얘기 나오는데 찌개도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싫었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예. 살짝의 과학적 요리 팁 이런 거를 있을까요? 그런 게? 과학적 요리 팁이요. 네. 사실은 뭐 요리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뭐 저는 이제 주로 튀김을 네. 하니까 네.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튀김 요리의 핵심은 온도 조절이다. 예. 근데 보통 집에서 튀김 하시다 보면은 욕심 내시잖아요. 네. 한꺼번에 빨리 튀겨 먹으려고 네. 기름에 재료를 막 집어넣으시는데 네. 그러면 기름의 특성상 기름이 빨리 가열되기도 하지만은 빨리 식습니다. 네.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은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튀김에서 기대하는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 집에서 하실 때는 튀김 재료를 천천히 집어넣는. 예. 그러니까 요리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내도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목만 보면 과학으로 생각하기 좀 다소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 가보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뭐 이걸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재밌고 뭐 즐거운 과학책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좀 구상을 하시게 됐는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자를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어떤 계층을 상대를 하겠다는 말씀 제가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관에 제가 직업상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과학 전공하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긴 하시지만 그 질문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질문인데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뉘앙스도 약간 다르고 저한테 요구하는 답변도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전달할 거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론, 수식이 아니고 과학자하고는 관점에서 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자의 언어, 거기에 일반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책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좀 직관적이고 진지하지만 표지의 디자인을 보면은 되게 좀 재밌잖아요. 그 우주인이 그 우주라는 공간에서 기타를 치는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기타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우주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들었긴 해서 일단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면은 네. 우주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보통 재난 영화 하면 막 시끄럽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네. 소리인데 그 영화는 굉장히 고요하죠.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소리가 전달되려면은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공기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기타를 쳐도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 사실 그래서 저는 책 표지를 처음 봤을 때 좀 과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학적인 어떤 사실 이론도 있지만은 상상력을 또 많이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과학은 사실은 뭐 저희 아인슈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과학자한테도 상상의 영역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타를 쳐서 소리를 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노벨상의 뭐 그 주제이기도 한데 중력파가 있죠.
이 공간 자체를 휘게 해서 파동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려면 굉장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상상할 때 네. 저 기타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최첨단의 기타다라고 상상을 하고 네. 저 스피커에서 중력파가 나온다라고 네.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자기타 느낌이고 근데 전자기타는 헤비메탈이잖아요. 예, 우주에서 이게 딱 속도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불가능하는데 네. 모르겠으면 저희 뭐 공학적으로 네. 이 그렇죠. 로봇을 저 로봇 팔 네. 달아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있겠죠. 로봇. 예. 여기 이 책이 이제 질문을 42가지 사이 예. 이제 던지는데 사이는 어떤 의미예요? 뭐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이런 의미인가요?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 제가 또 처음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은하술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가 네. 있습니다. 아마 SF 영화 보신 분들은 워낙 고전이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 속에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는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네.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컴퓨터거든요. 이 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놓은 답이 40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40인지를 대답을 안 해주고 듣는 네. 사람은 이제 벙찌는 거죠. 이게 왜 40이지? 궁금하라고 말 안 해주나? 그래서 42에 대해서 영화에서도 끝내 얘기는 밝혀지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42가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작가가 어떤 심오한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추측을 그쵸, 하면서 작가한테 물어봤죠. 네. 작가는 그냥 떠올라서 네. 쓴 거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42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과학자들도 네. 가설을 내놓고 역사학자들도 내놓고 아직까지 근데 납득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네. 작가는 부인을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이잖아요. 과학적 네. 질문들. 네. 질문을 몇 가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실제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 42. 그거 자체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그런 약간 의미를 좀 담아본 것 같아요. 상충하는 어떤 의미. 몇 개인지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잘 모르죠. 네. 거기에 대해 또 질문거리를 던지는 거니까 왜 40이라는 질문도 유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좀 맞아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으로 생각하기의 책의 특징이 보통 과학책 하면은 제가 읽었던 이 과학 교양책은 보통 가장 작은 단위 뭐 원자랑 우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인간의 삶과 죽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구성상의 염두에 둔 점 같은 것도 궁금했습니다. 저 보통 과학책 쓰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원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저 우주로 가서 이제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생명이 등장해야 되죠. 네. 인간 뭐 맞아요. 생명 네. 나오고 아마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기획하기 전에 네. 과학에 대해서 곰고민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과학이란 뭘까에 대해서 네. 사실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과학이라는 게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정의가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정의 자체를 읽으면 뭔가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과학을 왜 하지라는 질문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왜 이 지식 체계를 네. 할까라는 고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 등산의 정의가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아무도 산에 안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는 그렇죠. 느낌이 네. 안 오잖아요. 네. 네. 산에 올라가면 뭐 광활하게 펼쳐지는 풍경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등산을 이끄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과학의 정의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을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없으면 예. 네. 실제로 과학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도 그런 어떤 목적이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과학을 시작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아, 법칙을 네. 찾으려고 지식을 쌓아가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 네. 질문, 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지? 네. 나는 왜 생겨났지? 어,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는 어떤 모양일까라는 호기심이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 나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정의에는 그런 질문을 유도한 내용이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그러면 과학의 핵심은 원자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어떤 궁금증을 품었을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네. 이런 궁금증을 쭉 제가 나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중에 가장 관심이 깊었던 게 아마 삶과 죽음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네. 만약에 제가 나이가 좀 어렸으면 좀 질문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가 되니까 삶과 죽음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저자로서 약간 고난인가요? 그래서 네. 삶과 죽음을 맨 앞으로 좀 끄집어냈습니다. 아,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읽으면서 과학책이라기보다는 막 철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막 문화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나는 종교 얘기를 읽은 것 같은데 빅뱅이 뭔지 이해했어. 예. 그 우주의 탄생도 제 다른 과학책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근데 예. 여기를 보면서 이게 무에서 나왔다는 거가 정확히 다는 이해 못했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그냥 딴 얘기를 읽은 것 같은데 읽고 났더니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과학에서도 사실 언급이 되지만 신화나 종교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들이 사실 비슷한 맥락 구조를 맞아요.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과학이 종교나 신화의 반대점에 있어서 서로 대립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신화나 종교도 과학 이전에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설명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네. 합리적인 방식, 합리적인 관점. 그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 말고 우리 게 더 합리적이라 해서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러 관점들이 동일한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네. 주제를 네.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서로 비슷한 얘기를 서로 맞아요. 다른 언어로 좀 하고 있는데 그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런 주제 위주로 42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신화든 뭐 종교든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당시에 갖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비과학이지만 그때는 나름 그렇죠. 예.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예. 현대로 계속 오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좀 더 과학에 가까운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해온 게 아닌가. 그게 나중에 과학이 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관점을 보통 과학자들은 안 가지실 것 같거든요. 예, 과학. 뭐, 예. 좀 특별 조금 다른 과학자들과 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처음에 이제 과학자로서 훈련을 저도 몇십 년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 외에는 사실은 그 관점 자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과학만이 네. 진리를 밝혀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고 네. 이야기 접하다 보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과학 말고도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길, 과학이라는 창이 네. 가장 진리에 가깝다고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다른 쪽의 관점들도 무시하기보다는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조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게 느껴졌어요. 들었던 그러니까 거죠. 절대적인 종교, 비과학이라고 불리는 종교조차도 예. 과학자가 네 얘기는 뭐야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서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화나 종교도 나름대로 세상을 네.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네.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학하는 분들하고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과학이 태동 안 했기 때문에 신화나 종교로 해석을 하려고 네. 했던 거고 실제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과학이란 단어가 사이언스잖아요. 예. 이 과학이란 단어 자체가 종교를 포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쵸, 세상에 맞아요. 대해서 네.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 지식 체계면은 다 과학이라 불렀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갈라져서 종교랑 과학, 철학들이 다 다른 길을 가긴 했지만은 원래는 한 뿌리에 나왔던 거고 네. 네. 그 공통 마음은 그쵸, 순수한 네. 마음이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은 그 지식적인 욕구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런 어떤 비과학적이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비과학이었던 거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관점이 되게 신선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게 막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한데 도덕, 윤리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그런 윤리를 도덕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아마 책을 기획할 때쯤 저희 아들이 어디서 보고 와서 그 얘기를 막 진짜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저도 처음에 들었으면 아마 윤리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관련된 뭐 영상들도 많이 있고.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이래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가 일단 세 가지 정도가 네.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 뭐 바이러스 관련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 인수공통 네. 뭐 감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물한테 걸리는 병은 사람한테 잘 안 옮는데 네. 이게 옮으면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옮죠. 근데 사람을 먹게 되면은 사람한테 있는 병은 100% 내가 먹으면은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돼지가 걸린 병은 제가 먹더라도 안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사람을 먹게 되면은 병에 감염이 되니까 내가 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먹게 되는 종족들은 병에 걸려서 진화상으로 죽은 거구나. 예, 죽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등동물이 사냥하기 쉬우려면은 조금 그렇죠. 좀 네, 예, 네. 우리보다 머리가 지능이 나빠야지. 떨어지거나 네. 예, 그런 애들 잘 몰아서 사냥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냥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저보다 더 똑똑할 수 있잖아요. 사냥을 하다가 제가 오히려 사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스럽겠죠. 그런 부분이 사냥에도 어려운 점이 아마 진화상으로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약간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렇죠, 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단을 갔더니 쟤네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면은 그 집단으로 협력을 안 하겠죠. 아마 집단 자체가 도태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화상에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은 진화론에 설명하는 그러네요. 예, 그런 어떤 경쟁, 그다음에 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사람을 먹는 종족들은 없어졌을 거고 있더라도 네. 사람을 먹지 않는 지금 현재 인류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하고 네. 혹시 요런 그러니까 요 예. 주제 말고도 혹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게 도덕이든 뭐든 과학이 아닌 관점으로 쳐다보는데 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해석이 나온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게 사례가 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예. 여기도 조금씩 나오지만 아, 뭐 사주 책에 있는 사주 거? 아, 뭐 사진, 예. 예, 뭐 되게 많잖아요. 다른 결론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사람을 먹지 않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해석이 네, 가능하다는 네, 걸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이건 과학 문제다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렇게도 본다. 설명할 수 네. 있다. 이 설명은 어때? 이거 더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내 거는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운세도 마찬가지군요. 운세는 사실 과학자도 운세 보진 않죠. 안 보세요? 예. 볼 아니, 것도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운세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점을 쳐주거나 쳐주는 거. 과학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을 보시는 네. 분들이 하실 텐데 이 점의 문제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이 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 혹시 결정론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철학에도 네. 나오고 네, 네. 과학에도 이제 과학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음, 과학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운명이 다 결정돼 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18세기 때 라플라스라는 네. 프랑스 수학자인데 이분이 뉴턴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뉴턴이 이제 기계론이라는 네. 그러니까 네. 이 우주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네.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고 네. 설명을 했죠. 그쵸. 그걸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뭐 만율력 법칙이라든지 뭐 관성의 법칙 몇 가지 운동 법칙으로 이 우주를 다 설명해 냈거든요. 기계처럼 움직인다. 다만 뉴턴 시대까지 한계는 법칙은 적용되지만 언제든지 신이 개입해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법칙도 신이 만든다고 뉴턴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뉴턴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주는 기계론적으로 짜 맞춘 것처럼 잘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 신의 의지가 개입이 되면 바뀔 수도 있다. 법칙을 바꾸면 네. 되니까요. 네. 근데 라플라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신이란 가설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신의 존재를 없앤 거죠. 네. 없애고 오로지 기계론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이 돼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래서 정의를 결정론이 내린 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은 결론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책에서 예를 든 게 당구 네, 좋아하시죠? 맞아요. 예, 당구 쳐 보면은 공을 초기 치면은 어디 그 갈지 어떻게 예측이 칠지 되니까. 예측이 되죠. 고수들은 다 알잖아요. 네. 잠시 후에 몇 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아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입자들의 운동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초기 조건만 잘 맞춰주면은 그 법칙에 따라서 결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입자들로 구성돼 있죠. 그쵸. 원자. 네. 네. 원자 안에 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네. 당구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쵸. 저희들도 네. 사실은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제가 움직이는 거는 제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움직이는 네. 거거든요. 네. 이 공기 입자랑 부딪히기도 하고요. 입자의 움직임은 물리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초기 조건만 알면은 결론은 저절로 이론상으로는 도출이 가능한 거네요. 당구공
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 입자도 다 입자니까 그 변수만 다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쵸, 여기서 네. 핵심은 이해할 수 있다면. 있다면 네. 문제는 당구공은 3개, 4개니까 이해가 되죠. 네. 물리 법칙이. 네. 뭐 제 몸을 구성하는 거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이거 왠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스타워즈인가의 제다이들이 명상으로 미래를 예측해요. 약간 몇 그게 분 정도 미래를 네, 예측하는 인과율을 이렇게 막 예. 해갖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공격하거든요. 인과율 걔가 예측하는 거 엉키게 하려고 공격해서 그거 예측 빗나가게 하고 막 잘하시네. 예, 맞습니다. 그게 그건 그 거기서 인과율- 나왔나 예, 보구나. 예. 그러니까 그 제다이는 포스라는 힘을 통해서 그 네, 네. 모든 변수들을 이해를 한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변수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의문인 거죠.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음. 가능성인데 실험 불가능한 가능성.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사람은 못해도 슈퍼컴퓨터가 더 발전한. 그렇죠. 그래서 라플라스가 그 존재를 예언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모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면 네, 미래를 알 수 또는 있다. 과거를 네.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 라플라스는 그냥 이 존재를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얘기는 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네, 조금 섬뜩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악마라고 불렀죠. 그 이후로 이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 라플라스 악마라는 그 용어를 어디 단어가 거기서 들어보셨을 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전지전능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죠. 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네. 다 아울러서 어. 알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라플라스의 결정론에 따르면 미래는 네.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어. 미래를 읽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아까 점장이들이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다이의 포스를 이용해서 그쵸, 읽을 수 네. 있다면은 읽는데 문제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고 음. 과학자들은 그런 변수를 과연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네.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주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거는 아예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건가요? 저는 근데 갑니다. 아 가요? 예. 네. 재미삼아 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재미로? 재미삼아.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아 심리적인 예. 요인. 네. 이 점이라는 것들이 저 아까 뭐 운세 얘기하시면서 쭉 역사를 보다 보니까 점성술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었던 시대를 보면은 시대가 되게 어수선할 때더라고요. 아. 우리도 저기 조선 말에 네. 기근이 오고 밀란이 많이 아, 일어나잖아요. 맞아. 그때 토종비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그쵸. 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주는 음.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도 음. 과학자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네.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제 마음의 공허함이나 아. 두려움 네. 네. 좀 약간 이런 것들은 점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 그래요? 재미삼아서 네, 네, 보는 네. 거고요. 어.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예언하는 것들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변수를 다 통제 변수를 통제 못하니까. 못한다. 어. 또 최근에 우리 양자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자 역학. 네. 네. 양자론에 대해서는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못 드리지만은 네. 양자론에 들어가면은 아주 미시 세계에 가면은 기존 법칙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아주 미시 세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마블 영화 중에 앤트맨 보면은 네. 네. 양자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네, 시간도 그쵸. 엉키고 네, 공간도 엉키고 물리 법칙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 그거는 저희가 아까 당구 공회 얘기했을 때 네. 그 전제가 깨지죠. 물리 법칙이 아. 적용돼야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인과율로 연결이 되는데 네. 물리 법칙이 적용 안 되는 세계에는 네. 예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 이 양자로 세계를- 예. 들어가면. 근데 이제 아.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그 미시 세계랑 거시 세계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 네. 이 불확정한 이 세계랑 지금 우리 세계는 음. 확정적이잖아요. 네. 이 세계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 밝혀냈죠. 아. 사실 이 고리만 밝혀내면 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 네. 만약 양자역 세계가 이 거시 세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불확정한 변수들이 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원천적으로 네. 예언이란 자체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고요. 아. 그게 아니고 이 세계랑 이 세계가 별개로 요 세계는 요 세계대로 거시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네.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어. 예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유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멋진 말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게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게 그건가요? 양자역학? 예, 아인슈타인이 좀 하신 얘기인데 아, 예.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사실 양자 역학의 초기 뭐 네, 네. 공헌자시거든요. 네. 본인이 연구한 거에 따라서 네. 양자 역학, 양자론이 나오게 됐는데 본인이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은 이 우주가 그러니까 뉴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법칙에 따라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아름다운 우주여야 되는데 갑자기 확률이 등장하고 불확정 네. 얘기를 하니까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아마 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우주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갑자기 불확정한 것들, 불안전한 우주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리고 양자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확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네. 하셨죠. 그것만 기억납니다. 저 뭔가 과학 교양 시간에 예. 있었던 게. 네. 그 이 책에 보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량 중에서도 동서양 이 지적 전통 중에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나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과학 제가 연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만난 게 그리스 신화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과학 연구를 이제 과학 대중화를 하면서 현대 과학은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고 전에 과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뉴턴 시대 과학, 네. 중세 시대 과학, 네. 연금술이었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고대 과학을 들여다 보니까 과학이 처음 태동할 때가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서 처음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적인 얘기들이. 네. 아마 들어보신 얘기가 탈레스 얘기,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네. 예, 그게 아마 처음에 과학적인 답변이었을 거예요. 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요? 근본 원자는 무엇일까요? 물었을 때 물이라고 대답했죠. 네. 근데 이분 전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세상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라고 할 때 등장한 게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합리적인 그 창으로 네. 세상을 들여다봤던 그쵸, 거고 네. 그 이전에는 신화라는 또 멋진 창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이제 그리스 신화, 뭐 우리 동양에도 신화가 있지만 그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보면 합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 뭐 마블의 저기 뭐 마블 우주관이라고 하나요? 네. 거대한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신화 세계도 들여다보면은 단편 이야기들이 엮여져서 네. 커다란 세계관을 이루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서 어떤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런 사고 체계 방식들, 생각하는 관점들은 굉장히 받아들일 만도 하고 그게 과학을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과학을 제가 설명할 때 신화도 같이 설명드린 이유가 과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신화에서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워서 만들어냈는지 저도 그거 읽으면서 예. 이게 우리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예. 얘가 한 중학교 정도 되면 요 얘기 꼭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냥 교양으로 막 읽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스토리로 아는 거랑 여기에 그런 과학의 창으로 그거를 같이 쳐다보게끔 해주는 거랑은 천지 차이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들의 다양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얘기를 신화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물론 저는 또 강조하지만 과학의 창이 네. 신화의 창보다는 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 왜곡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네.